저도 37년, 8년 동안 조직 생활 해오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같이 공감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소통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제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소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소통의 방식, 그 다음에 이런 소통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소통의 조건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소통의 어떤 정의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직이나 회사 생활에서 소통 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도 하고 실패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눈 뜨고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많은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얘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또는 자기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와 소통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통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어떤 단어, 내가 표현하는 단어가 그 단어 자체로서가 아니고 그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건가를 서로 알아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교감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결코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사항들이 서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교류나 공감을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소통이란 말하는 사람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이 이해해서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로 반응하고 피드백하고 교감하고 교류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의 방식은 어떤 거냐? 소통은 과연 어떤 걸 소통이라고 하느냐? 앞에서 잠깐 정의를 얘기했지만 이해와 공감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해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이해도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범위 내에서 공통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 조직에 처한 여건들에 통해서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감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각자의 어떤 생각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들, 의미들을 공감하는 것. 그래서 이해와 공감을 통한 이야기, 소통들이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소통의 조건들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눈. 그 다음에 마음까지,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귀.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또는 듣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류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말하는 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기를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눈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실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이란 어떻게 하는가, 진정한 관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각 심리학자인 아리안 맥은 매주의 맹신, 매주 맹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현상들을 자기가 보고 싶은 현상들만
국한적으로 보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상만 보려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무주의 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 하버드대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농구장에서 흰 유니폼을 입는 팀과 검은 유니폼을 입는 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농구공을 패스하는데 흰 유니폼을 입는 팀 간의 패스하는 횟수를 세알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스가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고릴라가 빨간 유니폼을 입고 무대로 농구장 중심에 나와서 행동을 했고 무려 약 9초 동안 중앙에서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퇴장을 했습니다. 패스가 끝나고 사회자가 관중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흰 유니폼 입은 팀 간의 패스는 몇 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질문들을 했죠. 정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과연 고릴라를 봤다고 대답하는 관중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회장님 몇 퍼센트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 결과 놀랍게도 반 이상이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람도 아니고 고릴라가 나타났고 흰색이나 검정색 유니폼을 입지 않고 빨간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와서 무려 9초라는 장시간 동안 가슴을 두리는 퍼포먼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됐고요. 또한 무슨 고릴라가 나타났느냐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관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서만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망막은 보여지는 거에 3000분의 1만 내에 전달되고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전문가가 될수록 또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논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핫하죠. 주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하면은 돈을 잘 벌고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이니까.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자들이 주식에서 성공할 확률은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주식은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고 주식 투자자들 간에 먹고 먹히는 심리적인 게임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선입감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특히나 전문가는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 오만감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미리 결론을 내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미리 추론하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호 중에서도 있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항을 찾았을 때는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상상하고 그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하고 그래서 여러 사항들을 하나의 사항 내가 알고 있는 출현이 아니고 여러 정보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그럼 제대로 된 관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제대로 된 관찰을 위한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가까이 보지 말고 떨어져서 봐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나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넓은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 가까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심자 입장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봐라. 미리 결론 내고 추론하고 결정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다 아니까가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보지 못한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관찰이란 사람들이 관찰을 한다고 자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뒤집어 봤듯이.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들을 사실 그대로 다양한 각도에서 주의 깊게 파악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추론은 이러한 어떤 사실들을 봤을 때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미루어 어떤 생각하고 결론을 내고 또 다른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하거나 협의를 했을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해석해서 추론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러한 그 관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옳으나 잘못된 약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 다음 장 봐주시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나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식, 정보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항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애티튜드, 태도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가 또 중요하고, 그거를 또 해결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스킬, 전략과 전술 관점에서 우리가 상황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교육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을 잘 하자고 첫 번째로 봤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을 했다면은 상대방의 그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내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귀, 우리가 경청을 잘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 다음에는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잘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수준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학자마다 이걸 분류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그 수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잘 알았던 거예요. 배우자의 강체. 두 번째, 수동적인 경청. 세 번째, 적극적이지만 어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뭐 반발하거나 토론하거나 하기 준비를 위해서 경청하는 경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는 상대방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순수하게 있는 자체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적극적인 경청의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배우자의 경청 뭐냐? 옆에서 봤지만 절벽형, 초기의 경익기, 동문서답. 요즘은 이제 뭐 부부간에 다 이제 경제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남편들이 주로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부인들이 가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면은 부인은 하루 종일 자기가 했던 아무도 없이 심심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들은 피곤한 이유로 됐어. 배고픈데 밥 줘. 경상도 말로 세 가지 얘기한다면서요. 강의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밥도, 애는, 자자. 뭐 이 세 마디 한다고 경제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렇게 전혀 상대방
얘기하는 것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금 나오면은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머리를 했어. 아, 나 머리 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뭐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잘했네. 그냥 있는 자태로 그냥 무관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얘기하면은 머리를 잘했네 그러면은 오늘 뭐 기분이 좋았네. 또는 이제 반발하는 측면에서는 얼만데 그런 식의 어떤 반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경청,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머리를 했을 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무슨 변화가 있었나? 오늘 뭐 동참 모임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사항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해 나간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대화가 단절이 되죠. 세 번째 좀 더 적극적이면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네 번째 가면은 오늘 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뭐 가서 뭐 어떠고 저떠고 먼저 얘기를 서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충분히 서로 간에 공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배우자의 경청이나 수동적 경청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 좀 더 그래도 뭐 적극적인 3단계 이상 경청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을 하는 방법이 뭐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것들을 미리 추론하고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해 주자. 같은 편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견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봅니다. 상대방이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되돌아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어떤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서로 교류를 하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서로 그거를 공감하고 리액션을 취해주는 거죠. 맞장구를 쳐주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높이를 맞추거나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은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얘기들, 정보들을 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은 거기서 대화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많은 정보가 나한테 오는 길을 거기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까? 좋은 생각이네요. 박수도 쳐주고 고개도 끄덕여주고 눈도 맞춰주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훨씬 더 신나가지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청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뭐 이거는 꼭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한 사람 내용들을 잘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또는 반응해주고 또한 내가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또한 내가 전문가에서 결론을 내고 상대방에 뭐 충고를 해주거나 반발하거나 그건 잘못됐다라고 수정을 해주거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대화를 차단시키고 소통을 차단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결국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유익한 사항들을 나한테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적극적인 어떤 경청을 보내는 대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비언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리액션도 취해야 되고 공감도 하고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드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피드백도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추론하거나 결론을 내거나 어떤 충고를 하거나 반발을 하는 것, 이것도 피드백이긴 하지만 이거는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드백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상대방이 나의 편이라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 상황들, 감정들을 피드백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번 신바람에 대해 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얘기하고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네요. 당신은 그것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감정에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저희가 잘 관찰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또한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는 경청을 했다면, 그걸로 끝난다면 진정한 소통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 듣고 잘 보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상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론으로 도출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할 수 없는 입, 결국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짓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가 마무리돼야지 올바른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하는 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관점에서 또 자기가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많은 전문가적인 용어를 쓰거나 화려한 미사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그런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대화가 단절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 질문을 하느냐. 결국 질문은 뒤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가장 잘했던 CEO가 저희 나라에 대표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질문을 아주 잘 하셨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부님 삼성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희 회장께서 아주 경제적으로 사업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이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건강이나 정신 상태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질문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거예요. 밑에서 보고를 받거나 했을 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2번, 3번 했다는 거예요. 질문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잠금장치, 고정관념들을 해제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몰입해서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상대방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는 일정 부분의 지식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질문이 들어오면 다른 정보까지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틀을 깨서 그거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 봐주시겠습니까?
질문을 왜 하는지는 이제 조금 나오는데요. 질문을 그러면 왜 할까?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직 생활에서. 위에서 시키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도 에이, 하기 싫어. 그렇죠? 내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상사가 나와가지고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막 준비하러 가는데 청소 안 해. 그러면은 좀 짜증나죠? 즐겁게 청소를 하려고 했다가 반발을 일으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그걸 누구보다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잘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실 영업 계신 분들 화상으로 많이 좀 들으시고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출 목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짜주면은 그 목표 위에서 그냥 짜준 거지. 본부에서 책상벌이에 앉아가지고 시장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보는 데까지 하고, 하지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목표는 위에서 짜준 거야. 본부에서 짜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목표를 설정했다고 그러면은 남한테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사람들은 지배받거나 간섭받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고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결정을 해주게 유도하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 대표적인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AT&T. 거기에 영업 담당하는 밥 포카지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일즈맨들이 만약 10%의 질문만 더 늘린다면 영업 실적은 20%가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BP사에 가거나 협력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BP사에 가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방문할 거래처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최대한 대로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문 좀 해주세요. 이번 달은 주문할 게 없는데 그래도 좀 해주세요. 없다니까. 이번 달에 매출 실적 안 오르면 잘리는데요. 그래요? 나도 이번 달에 도저히 안 되니까 다음 달에 해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서로 대화가 된다면 거기서 협상은 끝나고 영업사원은 실적을 올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사장님, 요즘 시장 상황은 어때요? 좀 팔리는 건 어떻습니까? 상담은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가 어떻고 해가지고 안 돼. 그래도 빠지는 게 있을 텐데 주문 좀 해주세요. 안 돼. 왜 그렇죠? 나 몇 가지 빠졌는데 돈이 없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시군요. 왜 그렇죠? 내가 거래처에 했는데 그 거래처도 공장도 가동이 안 되고 자금이 안 돼서 결제를 못 받고 있어. 또다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상대방은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결제는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번 달만 조금 다음 주까지만 일주일만, 보름만 결제 기간을 연기해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좀 필요한 것들은 좀 하고 빨리 또 수금해가지고 내가 결제를 할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결정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일주일간 기간을 줄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벌써 작은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이해가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주문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항이 내가 정보를 얻고 상대방이 그러한 사항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면은 결과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질문들을 왜 하기 어려울까? 우리는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하고 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반응, 교류보다는 그거를 내 관점에서 비판하고 반발하고 하는 어떤 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빨리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다 잘 알아. 시장 상황도 내가 뭐 다 잘 알고 뭐 헛다는 그런 어떤 선입감, 자만감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하지 않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 질문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좀 더 해결하고 타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소통하면서 이해와 공감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내가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겠네요. 등등. 긍정적인, 부정적인 반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상대방이 그런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는 이유, 아까 얘기했던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스스로가 그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상대방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이런 좋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나 결론을 좀 더 좋은 방향적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저희가 소통에 대한 어떤 정의, 방식들,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눈, 관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귀, 잘 경청하자, 적극적인 경청. 그 다음에 이러한 관찰과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결국은 행동하도록, 결론을 내도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을 통한 피드백을 하는 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통들을 우리가 어차피 조직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합니다. 회사, 조직의 관점에서 이러한 소통들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효과적인 조직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조직의 관점에서의 소통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 내부와의 소통. 그 다음에 고객과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 자신과의 소통. 저희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소통의 대상이 이렇게 저는 네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내부와 소통, 그리고 우리 많이, 특히 회장님이 많이 소통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는데, 상사와 부하 간의 소통. 두 번째, 조직 간의 영업과 마케팅과 또는 경영 지원과 등 조직 간의 소통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링크 좀 열어주시겠습니다. 이게 2015년 8월 달에 대구은행에서 당사에 기업경 컨설팅을 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발출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영업 역량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와 부족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총 25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노란색 컬러링 되어 있던 8가지 항목들이 좀 부진하다고 저희 그 크레텍의 영업 역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국민은행 컨설팅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4가지 이 부분이 뭐냐면은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소통이 전부 내부 소통입니다. 관사하던 의사 결정 체제가 안 됐다. 또한 영업 판매 조직 간 협력 구조가 좀 부진하다. 마케팅과 영업의 의사소통이 안 된다. 타 조직과의 체계화, 시스템화, 의사소통이 안 됐다. 15년도에 외부 국민은행 컨설팅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한 내용 중에 무려 25가지 항목, 잘못됐다는 8가지 항목의 50%가 내부 소통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유통회사, 올해 12월 15일 날 회장님이 한국유통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조직 자체도 내부 소통이 잘 안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객과 소통입니다. 저희는 영업을 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입처도 있고 매출처, 저희 회사로는 협력사나 PB사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혼자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협력사와 또는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 BP사와 잘 유대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야지 결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요. 또한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면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소통을 좀 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가 무조건 BP사에 가가지고 잘 팔아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고객이 보니까 어떤 현장에서 우리 거 잘 쓰고 있는데 이런 강점이 있고 우리 거는 조금 비싼데 사용시간이 타사 제품보다 2배가 더 많아서 더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팔아주세요. 그냥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BP사와 훨씬 더 좋은 관계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장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협력사나 우리 BP사하고만 소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는 물건들이, 유통을 하는 물건들이 결국은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파는 제품들의 선행적인 시장 환경들이, 산업 구조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의 공법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옛날에 건물 지면은 나무를 해가지고 기계 설치하죠. 그거 타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근데 요즘은 다 시스템화 돼가지고 조립해서 판매됩니다. 작년에도 모 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비트가 과거에 원통형에서 육각으로 바뀌었다. 그런 우리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BP사에 물건을 권유하고 또는 그러한 제품들을 더 구매를 해서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물건을 팔려고만 다닌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내 자신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상사하고 이러고 고객하고 이러고 막 생각하고 회의 때 생각하고 하는데 진정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느냐. 첫 번째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목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목표를 내가 이번 달에 얼마큼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나하고 소통하게 된다면, 그러고 활동하고 그러고 고객사와 상담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하고는 다를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일만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비전이나 역량이나 내 가족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해야지. 그게 튼튼해져야지 결국 회사가 나와서도 결국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희가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네 가지 관점, 내부와의 소통, 고객과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 마지막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이러한 소통들을 결국 경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 회사에서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행동 강령이라고 그럴까?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다 축약되어 있는데요. 사실대로 소통하자.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소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의 단어나 표현이 아니고 상대방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소통한다.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상대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자. 아까 상대의 관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자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소통하자. 내 혼자 영업사원, 우리 부서가 아니고 회사 전체가 이익이 되고 발전되는 방향이 뭘까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좀 상사들이 잘 못하죠. 먼저 듣고 난 후에 판단하고 자기 얘기를 하자. 상대방을 존중해서 먼저 듣고 자기 의견을 말하자.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급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상대방 얘기는 됐구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은 상대방의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결국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소통하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비즈니스 관점. 예술가가 저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직에서 했던 어떤 소통 강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초과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조직 생활을 해오면서 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 소통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실패와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공 사례는 고객과 소통을 통해서 성공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그전 직장에서 사업했을 때 컴프레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회장님께서 제가 개항에 있을 때도 몇 차례 또 언급을 하셨고, 저희 회사 온다고 했을 때도 회장님이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삼성에서 미온을 잡지 못했던 한을 아마 저희 회장님은 컴프레서 사업에서 왜 개항보다 훨씬 못할까 라는 그런 의구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개항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던 것 같은데요. 시흥 유통단지에 그 K사라는 저희 이제 거래처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제가 한 1억 좀 넘는 게 결제가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채권을 담당하지 않고 영업 쪽, 서비스 쪽, 좀 마케팅만 담당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담당자들이 물어봤죠. 왜 수금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좀 상황이 어려워서 좀 갖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거래처의 대표가 계양 영업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담당자한테는 한참 고참이죠. 선임이죠.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이제 채권 담당한테 얘기해도 채권 담당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좀 직접 가서 현상들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선배니까 예우를 했죠. 이게 수금 좀 안 되겠는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일단 처음에는 알았는데 박 부장님 왔으니까 내가 한꺼번에 갚지는 못하고 얼마씩 조금씩 갚을게. 그래서 처음 대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2,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역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회에 내가 제대로 현상들을 파악해 봐야 되겠다. 우리 소통에 있어서 관찰, 제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해서 다음에 또 나갔습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내가 중국에서 수원고를 수입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한 5천만 원 되는데 안 팔려가지고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팔립니까? 시장이 어떻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도 안 나고. 근데 저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과연 그러면 그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창고에 가서. 거기서 만약에 제가 돌아섰다면 그래도 좀 싸게라도 팔아가지고 결제를 해주세요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창고에 가서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녹이 쓸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처분이 되고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녹슬어 가지고 팔리겠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건 좀 처분을 하고 내가 또 하나 그 컴프레서를 수입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컨테이너 하나 들어가지고 판매하면 그 이익금이 나오니까 갖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익률은 얼마나 나는데요? 물어봤습니다. 다시 현상들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거 팔면은 한 20% 납니다. 근데 사장님, 우리한테 채권은 갚지 않고 어떻게 수입하십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한 컨테이너에.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또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질문하니까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이 H 사장입니다. 이름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자금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응을 해서 수입해서 내가 일부 팔고 대응을 해가지고 로얄티를 받고 수입을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남도 기업에 300대, 어디에 200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얄티만 수수료만 3%, 5% 받고 하겠다. 가만히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해가지고 3%, 5% 받아야 돈이 얼마나 남습니까?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럼 자기 가게 운영비 계양에 갚을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래가지고 그런데 사장님 사무실 나가가지고 전기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갖겠다고 얘기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결국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스스로 결정하라고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제가 소개를 했듯이 그러면은 거기는 어차피 판매 조직도 안 되고 한 컨테이너 300대, 200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계양에서 니들 사업하고 니들 산업용품도 사업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결정 못했지. 만약에 계양에서 그거를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아니고
1억, 2억, 3억을 팔게 된다면은 3%도 5%도 하면은 그게 300만 원,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이미 계양은 대만에서 컴프레서를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는 잘 들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단 얼마씩이라도 100만 원씩이라도 해주세요 하고 일단은 그때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국은 앞에 관찰을 다시 한 겁니다. 시장 상황을 본 거죠. 아, 컴프레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저 제품을 할 수 있는지. 그때 했던 K사에서 했던 컴프레서가 요즘은 명명 없어졌습니다. 개항에서 하면서 옥스퍼드, 파란색 옥스퍼드 컴프레서죠. 남도에서도 수입해서 아까 그 K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때 상당히 많이 팔았고, 그때 그 사장님께서 많이 품질 개선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개항에 계셨기 때문에 품질 관리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시장 조사를 하니까 승부를 볼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뒤에 또 방문을 했습니다. 100만 원은 갚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또 2차례, 3차례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기 전에 그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자기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죠. 방문해서 상담한 게, 제안은 좋고, 뭐, 괜찮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성공시켜 왔습니까? 그랬더니 쭉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품질 개선했던 내용들도 다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안했던 개항에서 좀 자기네들 거 해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죠. 개항은 그거를 사장님한테 수입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팔 수, 개항의 방침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고 우리가 판매한 거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주겠습니다. 역제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은 그 사업권, 저희 크레텍에서도 지금 컴프레서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H사의 모든 판권, 거래를 개항으로 넘겼고, 그게 이제 그 사장님이 그 거래처하고도 이제 개항으로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서로 확인을 해서 그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해서 그 전에 그 사장님께서 1년에 격껏 해봤자 3컨테나, 4컨테나 했던 것들을 개항에서는 한 달에 4컨테나에서 6컨테나, 한 달에.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 로열티를 주면서 그 1억이라는 돈이 1년이 좀 넘으니까 전부 없어진 거예요. 결국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그 회사도 결국은 채권을 다 해소할 수 있었고, 개항은 새로운 사업,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해왔고, 지금까지도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한국에서 컴프레서의 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소통의 성공사를 결국은 제대로 관찰해서 상대방의 입장 또는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었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했죠, 성공보다는. 그래서 실패 사례는 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개항의 충전공 사업입니다. 우리 여기 뭐 5팀, 6팀을 맡고 있는 우리 권창구 부사장도 계시는데, 개항이 전동공구 시장에서 뭐 2000년대 잠깐이만 하더라도 국내 최고의 시장 지배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성공구는 아직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충정공구를 형평시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꼴찌에서 뭐 꼴찌니 아니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동공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사들, 뭐 비산이 또는 D산이 좀 상당히 밀리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사례도 제가 처음에 그 계양에 입사했을 때 18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입사하자마자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인사하고 화요일부터 약 4주 동안 시장 조사를 위해서 시장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면은 토요일, 일요일 출근해서 잠깐 업무를 보고 그때 뭐 여기 제가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일했던 최경수 이사도 제 밑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시장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보고서를 썼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 느낀 게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유성공구에서 충정공구가 시장에 태동하고 있다. 이미 충정공구는 이미 일부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부회의 때 부사장들이 참석한 간부회의 때 이제 시장 돌아갔던 어떤 이런 사항, 뭐 유통 구조가 굉장히 복잡했고요. 이제 그런 거 설명하면서 제품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충정공구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했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 무슨 충정공구 아직 뭐 시장도 뭐 형성도 안 돼 있고 확실한 방향성도 없고 한데 100B 14D를 더 팔면 되지 무슨 충정공구냐 이러면서 대화가 중단됐고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부사장들이나 또는 경영진들도 거기에 사실은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구소장 그때는 이제 그 수석부장이었는데요. 얘기를 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더 좀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어떤 시장 상황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의 계양전기의 전동공 사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계양전기 자체에서 충정공구를 생산하지 않았고요. 대만에서 수입해가지고 판매했고 지금 오성에서 조립해가지고 갖다 팔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하나도 없었어요. 트렌드도 읽지 못했고 그래서 그게 몇 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충정공구는 유성공구와 다르게 먼저 누가 시장을 지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공용화해야 되죠. 충전기 공용화해야 되죠. 내가 물건을 바꿨을 때 진짜 특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나 충전기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비사 제품을 썼으면 계속 비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고 그 뒤로 저희가 뭐 이제 뭐 1442P라든지 DIW 1800이라든지 성공을 몇 가지 제가 마케팅 측면에서 시켜왔지만 기본적인 역량이나 토대를 초기에 제가 참 발현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계양에서 개발하고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결코 글로벌한 그 전동공구 메이커들하고 담당히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가 전 직장에서 못했던 가장 뼈아픈 실체 결국은 소통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주어진 시간보다 꽤 한 15분 정도 좀 20분까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또 얘기하고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